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 진행하는 쿠키뉴스 이기수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대장암, 폐암, 전립선, 암, 이 세 가지 꼽힙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분야에서 로봇 수술을 너무나 많이 하시고 대장암 환자도 많이 보시고 하셔서 각종 국내외 학회에 불려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 성모병원 대장학문외과 이윤석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대장암이 많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최근 들어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됐다는 거는 고기 중심으로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패스트푸드 탓이?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대장암은 이전에는 선진국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고기류,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우리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또 비만 인구도 늘어나고 또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이 돼서 아마 대장암이 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들이 선진국에 많이 발생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아서 그렇죠. 선진국형 암, 네, 서구암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불렸었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서구암이라고 부를 여지가 없겠어요. 우리도 많이 그만큼 높아져서. 지금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탑 랭커로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높은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암 발생 순위 2위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암 발생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네. 대장암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대장암에 특별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장암은 사실은 굉장히 소리 없는 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는 초기가 아니라 상당히 좀 진행된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증상이 없고 무증상의 암이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하는 수밖에 없고 대신에 또 조기 검진을 하면 거의 100% 예방과 완치가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히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 검진을 많이 해서 네. 일찍 발견한 비율이 높고 네. 덩달아서 또 재수명을 다 누리는 완치되는 비율이 훨씬 높죠. 네. 그렇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 검진이라 그러면 조기 검진 받는 비율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분변 검사, 자멸 가능 검사를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애 전환 검사로 분변 자멸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 분별 자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이전만 해도 만 5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젊은 대장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요. 작년부터 미국 대장 내시경 협회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만 45세부터 대장 내시경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그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해서 미리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대개 나이가 아주 젊다고 해도 중년기에 돼서야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해서 수술 받으신 분의 평균 연령이 65세에서 75세 정도 이제 되고요. 보통 용종이 생겨서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있어서 암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50세 정도부터 용종이 생기기 시작해서 65세에서 암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젊은 환자분, 얼마 전에는 20대에 굉장히 진행성 대장암 환자분도 제가 수술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조기 검진하는 대장 내시경 연령은 40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소리 없는 암이라고 침묵의 암이라고 해도 네.
해도 뭔가 이렇게 이상 증상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죠. 또 네. 대변에 뭐 피가 묻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대장암은 오른쪽에 생기는 대장암하고요. 그다음 왼쪽에 생기는 대장암하고 증상이 약간 다릅니다. 네. 이제 왼쪽에 생기는 대장암인 경우에는 직접 변이 내려가는 이제 직전이기 때문에 변비 증상이라든가 아랫배가 불편하다든지 변 보고 하는데 시원하지 않다든지 그다음 변 보고 하는데 점액변이 나온다든지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반면에 오른쪽은 일단은 변이 되기 전에 약간 물 성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증상보다는 가끔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아니면 빈혈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굉장히 어떻게 일반적인 소화불량 증상이랑 똑같기 때문에 예. 어떻게 딱 대장암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대개는 그 변을 봤을 때 변에 혈변을 본다 그러면 네. 혈변에 피에 이제 그 대변에 특징적인 그 선 긋듯이 그 혈색이 붙어 나면 네, 네. 혈변이 보면 그게 암의 신호일 수 있다 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혈변을 보는 환자들 대부분은 치핵 때문에 이제 생긴 항문 질환 때문에 생긴 가능성이 질환 때문에 많습니다. 치핵이나 치열 같은 항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선홍빛 피가 나고 변을 볼 때 피가 났다가 변을 다 보고 나면 피가 멈추는 이런 경우가 많지만 이제 대장암과 관련된 피는 그런 선홍빛 피보다는 약간 걸물색 피가 난다든지 점액이 섞여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가 있지만 또 그것도 완전히 또 딱 선 긋듯이 이거는 암이고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네. 어렵습니다. 비만은 확실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비만은, 고지방식 네, 네. 먹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네. 관계가 좀 있고요. 네. 비만인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많은 암들이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또 네. 비만이 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식습관에 문제가 좀 있고 네. 여러 가지 장내 그 대사작용이라든지 장내 세균총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또 암의 그 위험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다른 또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또 서구형 질환인데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이라든지 예.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률이 좀 올라가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췌장염 같은 경우는 췌장암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궤양성 대장 장염 같은 경우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지속적인 염증 자극이 생기면서 암 발생률이 좀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대장암 생존율이 치료율이 0기, 1기 이하는 조기 대장 100%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운 네. 90% 이상 네, 네. 이게 보죠. 그럼 3기 진행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생존율이. 보통 이제 3기하고 4기가 이제 좀 진행성 암이라고 네, 우리가 보는데요. 네. 3기인 경우에도 거의 뭐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60에서 70% 이상의 그 5년 생존율을 보이고요. 이거는 이전에 2016년에 그 외국에서 보고된 바에 비하면 다른 여타 어떤 나라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대장암 생존율이 월드 탑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4기 대장암은 사실은 굉장히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4기 대장암이 하더라도 만약에 수술적 절차가 잘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5년 생존율을 한 40에서 50%까지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4기는 굉장히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변수들이 많다는 말이죠. 굉장히 4기에 많습니다. 가면. 네, 네. 우리나라가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이라고 치료율 네, 네. 기준에서 그 세계 1등 반열에 올라가는 그 추진력은 네. 어디서 나옵니까? 수술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대장암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수술이고요. 이전에 보다 저희가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로 인해서 수술이 실질적으로 노출이 다 되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외국의 의사들이 볼 수 있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외과 의사의 수술 실력이 너무나 좋다는 게 이제 알려져서 사실은 수술 실력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누구도 대한민국 의사한테 뭐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도 되게 좋아졌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가검진 사업으로 우리가 조기 발견율도 굉장히 좋아져서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우리가 그 대장암 생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대장암 외과 의사로서
외습과 의사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도 다 가진 요건인데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요인은 솜씨네요. 그렇죠. 손재주, 네, 네. 손재주네요.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보다 저희가 훨씬 더 좋으니까요. 네. 성적이. 그러면 그 이제 치료법 좀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치료법은 이제 대장암 치료법도 일반 다른 암과 같이 약물 항암 화학요법이 있을 테고 방사선 치료 있고 수술요법 네. 이렇게 크게 보면 3개 네. 조금 더 요즘 들어와서 면역요법까지 하면 4개 네. 뭐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1차적으로 수술이 할 수 있으면 수술로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죠. 그렇죠.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네. 전체 치료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수술이 차지하는 비용은 한 80점 정도라고 제가 맨날 설명을 네.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수술이 좀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선택할 방법은 약입니까? 방사선? 그게 위치마다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제 직장암인 경우에 바로 수술이 좀 어려울 정도로 종양이 크다든지 주위로 침윤이 돼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하고 화학 치료를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좀 줄어드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장암인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고 수술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방사선 치료보다는 화학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외과만이 아니라 내과도 종양내과도 종양내과 그다음에 방사선 중에 영상의학과 뭐 이쪽 다 해서 같이 해서 항상 그래서 협진해야 다학제 돼요. 협진회의를 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일주일에 이제 2회 다학제 협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플한 그러니까 단순 대장암하고 그다음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분변자별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와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암이 발견해서 이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컴퓨터 촬영이나 필요한 경우 MRI, 초음파 이런 수술전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 그런 영상 검사에서 특별히 문제 없이 대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국소 진행성 대장암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수술을 시행을 하고 수술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우리가 그 수술 조직을 가지고 다시 정밀 조직 병리 검사 결과가 나오고요. 그럼 그 병리 검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최종 1기냐, 2기냐, 3기냐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그 최종 경기의 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화학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약을 쓸 건지 이제 보고 결정을 이제 하게 돼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굳이 항상 다학제 진료가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직장암에 있고 그다음에 간에도 전이가 돼 있고 주위로 침입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걸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방사선 화학요법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화학요법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거를 외과 의사 그다음에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그다음 병리의사까지 같이 모여서 다학제 진료를 한 후에 치료 방침을 정합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참여해서 머리채 지혜를 짜고 좋은 계획을 그런 결과도 좋아야 되는 네, 좋은 계획을 짜야 그다음에 이전하고 달라서 이제는 환자 개개인별의 맞춤 치료를 저희가 하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개인 맞춤 네, 치료. 예. 그게 이제 테일러 메디슨이라고 예. 이제 하는데 우리 사람의 체격이 달라서 옷도 다 양복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다 맞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장 환자들의 제가 알기로 9대1 정도 됩니까? 결장에 생기는 비율하고 직장에 생기는 비율 8대2? 3대7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70%가 직장에 생기는 결장에 70% 네. 결장에 생기고 네. 직장에 생기는 네. 환자는 한 의외로 30%. 적네요. 왜냐면 전체 그 대장에 150cm 정도 되는데요. 네. 직장은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한데 그러면 적은 건 사실은 아니죠. 전체 대장에서 한 10% 정도밖에 차이 안 하지만 전체 대장에서 30% 정도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 직장에 생긴 환자들은 이제 항문을 폐쇄하게 되니까 수술 후에 네. 그 인공 항문 장루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수술 후 이제 후유증이라 그럴 수도 네.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결과를 이제 안고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그런 거 수술 후에 그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인공 항문을 달고 살아야 된다. 이전에는 이제 그럼요, 뭐. 항문에서 가까운 경우에 네. 직장암인 경우에는 전부 다 항문을 막아버리고 직장을 잘라내고 평생 영구적인 네, 네. 영구적인 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뭐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수술 기술도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수술의 이런 테크놀로지도 같이 이제 발전이 돼서 사실 그 직장암에서 항문을 완전히 없애는 비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낮아서요. 전체적으로 봐서 한 2%, 5% 미만이라고 10명 중 1명도 안 된다고? 네, 5% 네.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대장암 때문에 수술 후에 겪을 수 있는 인공항문 때문에 대중목욕탕을 가기 어렵게 된다든가, 뭐, 늘 그 배변백을 달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수고로 불편함을 겪는 비율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은 네, 거 아니에요? 0%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거의 없는 거네, 네, 사실. 굉장히 암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화학 치료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어떻게든지 항문을 좀 보존해 보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 직장암 환자에 있어서 한 5% 정도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좀 낫긴 합니다. 네. 항문 보존 수술이군요. 네, 항문 보존 수술. 항문 관리학관하고 같이 보존. 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가요? 아직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수술의 난이도가 사실은 좀 많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퍼퓰러한 수술은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강의를 부탁받고 이럴 때 이런 수술에 대해서 조금 그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수술하는데 선생님은 그 교수님은 그 로봇을 많이 활용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복강경하고 로봇 수술에 로봇을 뭐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1인자 뭐 이런 얘기도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되는데요. 대장암 수술에 로봇의 쓰임새가 무한정입니까? 아니면 딱 어떤 제한적으로 어떤 특징적 이럴 때 도움이 되고 네, 뭐 네.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로봇은 이제 직장암인 경우에 주로 직장암. 하는 네. 경우에 결장암인 경우에는 로봇보다는 그냥 일반적 복강경 수술을 더 복강경. 선호를 하고 네. 있고요. 전 세계적 추세를 봤어도 일반적인 결장암보다는 직장암 쪽에 로봇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 직장이라는 게 되게 골반 속에 딱 들어 있는 거거든요. 뼈로 된 골반 속에 들어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그게 굉장히 좁습니다. 여자는 남자도 조금 더 넓다고 하지만 굉장히 좁아서 사실은 그 안에 이 손이 들어가거나 눈을 가까이 보고서 수술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로봇 팔로 수술하는 경우 훨씬 더 정밀하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암 경우에는 굉장히 로봇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결장암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복강경을 더 선호합니다. 로봇 팔의 각도가 자유자재로 휘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네, 한 있습니다. 540도 정도까지. 540도까지. 네. 저희 도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도는 우리 손 이렇게 바깥에서 도는 거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그 좁은 공간에 이 골반 속에 네. 좁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조절이 가능하군요. 네, 예전에 제가 네. 그 전공의 때 우리 위에 교수님들이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뭐요? 사자의 심장, 라이언스 하트, 예. 그다음에 이글스 아이, 예. 매의 눈, 눈, 그다음에 레디센 작고 섬세한 손이라고 네. 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와 네. 투시와 그다음에 예. 이 실력이 그렇군요. 솜씨가 있어야 예.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손이 크고 투박해서 저는 골반 속으로 손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아무리 눈이 좋고 저게 그렇죠. 돼도 깊이 있는 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어려운 그 3가지 훌륭한 서전이 되기 위한 3가지 요건 중에 2개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해결해 준 거죠. 공감 가는 정입니다. 네. 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대장암에 그이 걸리지 않으려면 또 재발 위험을 줄이려면 필요한 것들의 한 것이 원인을 피하는 행위가 그럴 텐데. 그렇죠. 그럼 그걸 예방 수칙 같은 걸 한번 정해 주시죠. 꼭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규칙적인 운동, 네. 건강한 식습관. 뭐 고기를 안 먹으라는 말은 저는 절대 안 하거든요. 단백질 섭취를 하지 말라. 우리가 채식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단백질을 필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그다음에 적당한 식이섬유와 함께 계속 먹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흡연은 절대 저는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과음도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대장암에 우리가 포커스 맞춰서 한다 그러면 고식이섬유를 그러니까 야채 식이섬유를 충분히 잘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이윤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